저는 쪽지를 펼쳐보기 전에 어머님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3년 동안 애기 같은 모습으로 침 흘리고 떼부리던 그런 모습이 아닌 근엄하고 무게 있는 여장부의 모습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쪽지는 대체 뭐고 어머님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황혼의 불같은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한민국에서 네로라 하는 전통 한식 프랜차이즈 집안의 막내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은 꽃길일 줄로만 알았었죠. 시장 바닥에서 솥 하나로 수천억대 자산가가 된 시어머니 유현숙 여사님은 그야말로 이 시대의 마지막 여장부였고 자식들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속 깊은 정을 주던 분이었습니다. 무뚝뚝한 말투 뒤에 츤데레처럼 자식들을 챙기던 그 뒷모습을 보며 고아로 자란 저는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받아보고 싶어 하는 철없는 욕망이 있었죠. 특히 첫째 형님을 딸처럼 아끼며 다정하게 대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면서도 저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앉고 싶다는 귀여운 질투심이 생기곤 했었습니다. 평화롭던 재벌가 저택의 어둠이 드리운 건 순식간이었고 당당하던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쓰러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단정하던 옷차림은 엉망이 되었고 멍한 눈으로 침을 흘리며 벽지에 낙서를 하는 어머니를 보며 제 가슴은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건 어머니의 회사를 나누어 경영하던 3남매였었고 그들은 어머니의 투병 소식을 듣자마자 효도 대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집안에 모여 긴급회의를 하던 그날 밤 저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 밑바닥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주버님과 둘째 형님 그리고 제 남편까지 포함된 3남매는 어머니의 병수발보다는 경영권 방어와 재산 분할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어머니가 치매라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주가가 폭락하고 회사가 흔들릴 거라며 첫째 형님이 먼저 소름 끼치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니를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속에 버려두고 자연스럽게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인면수심의 계획이었고 제 남편을 포함한 모든 자식은 그 말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었죠. 장남이라는 사람은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먼저 챙겼고 둘째 딸은 금고 속 금괴를 옮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계획이 실행되기 전까지 며칠 동안 시댁 식구들은 어머니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었고 냄새가 난다며 벌레 보듯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그렇게 각별하던 첫째 형님은 어머니가 근처에만 와도 더럽다며 비명을 질렀고 가정부들에게 어머니가 제발 눈앞에 띄지 않게 지하실에 가둬두라고 소리를 질러댔었죠.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허허 웃으며 자식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돌아오는 건 매몰찬 발길질과 차가운 멸시뿐이었습니다. 지켜보는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무서운 가문의 기세에 눌려 입 한 번 뻥긋하지 못하고 눈물만 훔쳤었죠. 드디어 어머니를 유기하기로 한 운명의 날이 다가왔었고 3남매와 사위, 며느리들까지 온 가족이 마치 나들이라도 가는 양 위장하여 어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누구 한 명에게 나중에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려고 모두가 공범이 되기로 한 비겁하고도 치밀한 계산이었고 차 안에서 어머니는 오랜만에 외출이 즐거운 듯 창밖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손을 흔들었죠. 차가 깊은 산속 낭떠러지 근처 인적 드문 곳에 멈춰 섰을 때 식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차에서 내려 어머니를 숲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두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다시 돌아올 줄 알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멀어지는 차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룸미러 속으로 작아지는 어머니의 그림자를 보며 자식들은 이제야 숙제를 끝냈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유산 분배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이라는 인간도 자기 엄마를 산짐승 밥으로 던져주고 온날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술잔을 기울였었고 저는 그 역겨운 광경을 보며 소리 없이 오열할 수밖에 없었죠.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어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결국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가족들 몰래 차키를 들고 다시 그 산으로 달려갔었죠. 어머니가 혹시라도 길을 잃어 벼락 밑으로 떨어졌으면 어쩌나 싶어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산 중턱에 도착해 미친 듯이 이름을 부르며 올라갔을 때 어머니는 어제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차가운 새벽 이슬을 온몸으로 맞으며 파들파들 떨고 계셨죠. 침을 흘리며 저를 보고 배시시 웃는 어머니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을 했고 제 외투를 벗어 어머니의 차가운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대로는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데려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곳에 둘 수도 없어 예전에 봐두었던 산 꼭대기 작은 폐가로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왔었죠. 먼지 자욱한 폐가 바닥에 이불을 깔아드리고 시장에서 사온 물과 빵을 넣어드리며 저는 평생 할 사죄를 다했습니다. 어머니가 혹시 밖으로 나가 길을 잃으실까봐 문을 밖에서 잠그며 제 손은 피가 날 정도로 떨렸고 내일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며 산을 내려오는 제 발걸음은 지옥으로 향하는 것 같았죠.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질 비밀스러운 간병의 시작이었고 저는 그렇게 가족들을 속인 채 매일 산을 오르는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구들이 회사로 출근하고 나면 제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었죠. 운동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거나 장을 보러 간다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았었고 남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화려한 외출복을 입고는 산 밑자락에서 등산화로 갈아 신곤 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마다 제 마음은 이미 저 꼭대기 낡은 폐가에 가 있었고 혹시라도 어머니가 밤새 잘못되셨을까봐 무릎이 깨져라 달리고 또 달렸죠. 잡초 우거진 폐가 문을 열면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어머니의 멍한 눈동자가 저를 반겨주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차가운 어머니의 손을 제 뺨에 갖다 대곤 했었습니다. 어머니는 침을 흘리며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때로는 먹여드리는 죽 그릇을 바닥에 내팽개치기도 했었죠. 옷에 오물이 묻고 얼굴에 상처가 나도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어머니를 품에 안았었고 따뜻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그 마른 몸을 닦아드리며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첫째 아주버님이 이사회를 소집해서 본인이 회장 자리에 앉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시던 첫째 형님은 벌써 백화점에 가서 수천만 원어치 쇼핑을 하고는 어머니 방에 있는 가구들을 싹 다 내다 버리라고 시켰죠. 어머니가 쓰시던 그 자개장이 아깝지도 않은지 낡은 노인네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꼴을 보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을 알아듣는지 못 듣는지 그저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며 손짓을 하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드리며 가슴 속에 쌓인 울분을 토해냈었죠. 둘째 형님도 똑같아요. 어머님이 차려주신 그 한식당 지점들을 하나씩 팔아치워서 본인 빌딩 세울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머님이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유산 싸움을 하느라 집안이 매일같이 고함으로 가득해요. 제 남편이라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를 산에 버리고 온 날부터 매일 밤 독한 술을 마시며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고 웃더군요. 어머니가 그 녀석을 얼마나 금쪽같이 키웠는지
다 잊었나 봐요.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저는 정말이지 무서워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폐가의 낡은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올 때면 저는 제 스웨터를 벗어 어머니 어깨에 둘러드렸었고 시장에서 몰래 사온 보양식을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 애를 썼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기도 했었는데 그게 마치 저보고 고생한다는 말처럼 들려 저는 또다시 바보처럼 눈물을 쏟았었죠. 삼남매는 이미 어머니의 사망 신고를 어떻게 빨리 처리할지 법적인 자문을 구하러 다니고 있었고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시신 없는 가묘만 만들어서 대충 넘기자는 끔찍한 모의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추악한 대화들을 매일같이 녹음하듯 가슴에 새기며 폐가에 계신 어머니께 전부 일러 바쳤고 어머니는 그저 제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천진난만한 표정만 짓고 계셨죠.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었고 제 몸은 점점 축나서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매일 산에 가는 것도 모르고 그저 아픈 아내를 둔 불쌍한 남편 행세를 하며 밖으로 걷돌았고 저는 홀로 산속 폐가와 저택을 오가며 지독한 연극을 이어갔었죠. 어머니의 치매 증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듯 보였고 때로는 제 뺨을 때리거나 제 이름을 잊은 듯 멍하게 창밖만 보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 유일한 사람이 저인데 제가 쓰러지면 어머니는 정말로 짐승처럼 죽음을 맞이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어머니의 구멍난 양말을 꿰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가끔은 저도 사람인지라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가 문을 열었을 때 저를 향해 작게 웃어주시는 어머니의 그 힘없는 미소 하나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었죠. 어머니는 이제 저를 딸처럼 의지하며 제 품에서 잠이 드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찬송가나 가요를 나지막이 불러드렸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며 폐가 주변에는 제가 심은 꽃들이 피어났고 어머니의 거친 손은 제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조금씩 부드러워졌죠. 진실은 산미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요. 집안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었고 삼남매는 이제 어머니가 공식적으로 죽었다는 서류를 꾸미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례식도 없는 죽음을 세상에 발표하려던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돈에 대한 욕망만 가득했었죠. 첫째 아주버님은 벌써 백화점에서 상복 대신 최고급 명품 정장을 고르고 있었고 둘째 형님은 어머니의 보석함을 통째로 자기 방에 옮겨다 놓았습니다. 제 남편은 자기 지분이 얼마인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콧노래를 불렀었고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저는 구역질을 참으며 밖으로 나와 산속 폐가에 계신 어머니를 향해 미친 듯이 발을 놀렸죠.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었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폐가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멍한 눈으로 벽만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닦으며 식구들이 이제 어머니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려 한다고 말했었죠. 이제 곧 어머니가 평생을 일군 재산들이 찢기고 갈기갈기 나누어질 거라며 저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듯 제 머리카락만 만지작거렸고 저는 그 가련한 운명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한참을 통곡했었죠. 누구 하나 어머니의 생사를 궁금해하지 않는 이 비참한 현실이 너무나 원통했었고 저는 제발 정신 좀 차려보라고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식구들이 어머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파티를 열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저는 제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소리를 질렀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손바닥 안으로 아주 작고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 하나가 쑥 들어왔었죠. 놀라서 고개를 드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렸고 어머니의 그 멍하던 눈동자가 서슬퍼런 여장부의 눈빛으로 바뀌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10년은 젊어진 듯한 단단한 기운이 어머니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었고 굽어있던 허리까지 꼿꼿하게 펴지며 예전에 그 유현숙 회장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죠. 침이 흐르던 입가는 굳게 닫혀 있었고 그늘졌던 얼굴에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서려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주저앉았었고 어머니는 조용히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쉬타는 몸짓을 취하셨죠. 그 매서운 눈빛은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강력한 명령이었고 저는 그 기세에 눌려 고개만 세차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오싹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저는 온몸을 사르르 떨며 폐가 문을 닫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왔었죠. 머릿속에는 오직 어머니의 그 날카로운 눈빛과 제 손바닥에 쥐어진 차가운 종이 뭉치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으로 몸을 숨긴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었죠. 혹시라도 밖에서 누가 들을까봐 불도 켜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하지만 힘있는 필체로 시험은 끝났다. 다시 돌아갈 테니 조용히 있거라 라고 적혀 있었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고 어머니가 지난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모두를 속이며 치매 연기를 해왔다는 사실에 전신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단둘이 있는 폐가에서조차 입을 열지 않고 쪽지로 저에게 말을 건네신 건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었죠. 혹시나 폐가 주변에 감시자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 소름이 돋았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시험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3남매의 본성을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산소폐가라는 지옥을 선택하신 그 도끼에 저는 혀를 내둘렀고 앞으로 벌어질 피바람이 두려워 밤새도록 방바닥을 긁으며 공포에 떨었었죠. 거실의 공기는 3년 전 어머니가 떠나던 날처럼 차가웠어야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곳은 승리감에 도취한 인간들이 뿜어내는 역겨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죠. 제가 먼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제 코끝을 찌른 것은 어머니의 부재를 축하하는 고급 샴페인의 달콤한 향기와 비싼 스테이크의 기름진 냄새였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시던 작의 식탁이 치워진 자리에 세련된 대리석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어머니의 유산을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 가질지 적힌 배분 계획서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첫째 아주버님은 이미 회장 자리에 앉은 듯 거드름을 피우며 와인을 머금고 있었고 제 남편을 포함한 3남매는 서로 더 큰 조각을 먹겠다며 침을 튀기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산속 폐가에 직접 불을 지르고 내려온 첫째 형님은 단아했던 평소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도끼 서린 미소를 지으며 잔을 높이 치켜들고 있었죠. 드디어 그 질긴 노인네를 보냈네. 이제 이 집도 회사도 다 우리 세상이야. 형님이 내뱉은 그 소름 끼치는 한마디에 3남매는 손뼉을 치며 깔깔대고 웃어댔었고 저는 그 가증스러운 웃음소리가 거실 천장을 울리는 것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이 승리의 축배를 입으로 가져가려던 그 찰나 벼락이라도 떨어진 듯 현관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고 거실을 가득 채웠던 환희는 단 1초 만에 죽음보다 더 깊은 정적으로 바뀌었죠. 지옥의 불길을 뚫고 살아 돌아온 망자, 아니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인 유현숙 회장님이
제 등 뒤에서 유령처럼 나타나 거실 한복판에 우뚝 서 계셨습니다. 3년 동안 침을 흘리며 아기처럼 굴던 그 멍한 눈빛은 흔적조차 없었고 예전보다 더 서슬퍼런 살기와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온 거실을 압도했었죠. 첫째 형님이 들고 있던 최고급 크리스털 잔이 바닥으로 추락하며 비명을 지르듯 산산조각 났었고 붉은 와인은 마치 그들의 비참한 미래를 예견하듯 하얀 카펫 위로 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삼남매는 귀신이라도 본 듯 숟가락을 떨어뜨린 채 입을 벌리고 얼어붙었었고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순간 거실은 순식간에 영하의 동토로 변해버렸죠. 어머니의 등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경비원 수십 명과 비서진, 그리고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사들이 군대처럼 밀고 들어와 거실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니를 산속에 버려두고 자기들끼리 왕 노릇을 하던 자식들은 갑작스러운 포위망에 사들사들 떨기만 했었고 방금 전까지 어머니의 죽음을 비웃던 그 비열한 입술들은 파르르 떨리며 신음조차 내뱉지 못했었죠. 어머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소파 상석으로 걸어가 앉으셨고 그 모습은 마치 대역죄인들을 심판하는 준엄한 재판관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자리에 앉으시자 비서가 탁자 위에 태블릿 PC와 두꺼운 서류 뭉치들을 무겁게 내던졌고 그 금속성 소리에 식구들은 마치 총이라도 맞은 듯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었죠. 이 인면수심의 짐승만도 못한 놈들, 내가 정말 죽어서 속이 시원하더냐. 어머니의 사자후가 거실 벽을 울리며 터져 나왔고 그 서슬퍼런 호령의 둘째 딸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르듯이 몸을 웅크렸습니다. 비서가 재생한 태블릿 PC에서는 지난 3년 동안 폐가 안팎에서 그들이 나눴던 추악한 대화들이 생생하게 흘러나왔었죠. 어머니를 산에 버리자고 모의하던 음성, 굶어 죽기를 기다리며 유산을 계산하던 탐욕스러운 목소리들이 거실 가득 울려 퍼지자 자식들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특히 첫째 형님이 침에 걸린 어머니의 손을 강제로 끌어찍었던 위조 유언장과 지장들이 변호사의 손에 의해 하나하나 증거로 제시되자 형님의 얼굴은 시체보다 더 하얗게 질려갔었죠. 결정타는 방금 전 제가 어머니와 함께 목격했던 폐가 방화 영상이었습니다. 대형 TV 화면 가득 첫째 형님이 휘발유를 뿌리고 성냥을 던지는 고화질 영상이 송출되자 거실은 비명과 통곡이 뒤섞인 아수라장이 되었죠. 형님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기어와 어머니의 구두 발등에 얼굴을 묻으며 살려달라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더러운 손이 닿는 것조차 경멸스럽다는 듯 매정하게 걷어차셨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심장에 마지막 비수를 꽂으셨죠.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내가 내 품에 키운 독사들이었다. 이제 그 구덩이에 너희가 직접 들어갈 차례다. 어머니의 선포와 동시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거실로 들이닥쳤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삼남매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형님이 시킨 거예요. 나는 반대했단 말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추하게 발악을 했었죠. 저는 그 광경을 어머니의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3년 동안 산길을 오르내리며 흘렸던 피눈물을 이제야 닦아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자식들의 뒷모습은 더 이상 재벌가의 주역들이 아닌 그저 탐욕에 눈먼 범죄자일 뿐이었죠. 모든 것이 끝난 듯 정적이 찾아온 거실에서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고 그 온기를 느끼며 저는 드디어 지옥 같은 3년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나가는 첫째 형님은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풀어헤친 채 시어머니의 발끝을 붙잡고 살려달라며 비명을 질러댔고 그 처절한 울음소리는 3년 전 산속에 울려 퍼졌던 어머니의 기침 소리보다 훨씬 더 소름 끼치게 다가왔습니다. 방화 미수와 사문서 위조라는 명백한 범죄 증거 앞에 형님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어머니를 유기하는데 동조했던 아주버님과 시누이, 제 남편까지 줄줄이 포승줄에 묶이는 광경은 그야말로 인과응보의 현장이었죠. 본인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기도 전에 돈을 잃게 되었다는 상실감에 빠진 삼남매는 서로의 멱살을 잡으며 내가 시킨 일 아니냐고 추하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소파 상석에 꼿꼿이 앉아 미동조차 하지 않으셨었고 차가운 눈빛으로 자식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마치 남의 일인 양서류 더미를 넘기셨죠.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산속 폐가에서 홀로 사겨왔을 분노가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아 저는 어머니의 옆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떨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변호사가 낭독하는 전 재산사회 환원 및 증여, 무효 선언문은 자식들의 심장에 박히는 마지막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어머니는 그동안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지분과 부동산, 현금 자산들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회수하겠다고 선언하셨고 그 자리에서 삼남매의 호적을 파버리겠다는 서슬퍼런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를 산속에 던졌던 그들은 이제 부모도 재산도 없는 그저 범죄자로 전락하여 끌려나갔고 거실 바닥에는 그들이 마시다 버린 샴페인 잔들만 뒹굴며 비참한 최후를 증명하고 있었죠. 제 남편이었던 셋째 아들은 연행되는 순간까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미연아 제발 어머니 좀 말려달라고 애원을 했었죠. 당신만은 내 편이 아니었냐며 비굴하게 눈물을 짜내는 그 인간의 얼굴을 보는데 10년 결혼 생활의 정이 뚝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산속 폐가에서 어머니의 오물을 닦아내며 울 때 당신은 다른 여자와 웃으며 술을 마셨지 않았느냐고 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었었죠. 어머니는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남편의 손을 차갑게 걷어차시며 이 여자와 너는 오늘부로 남남이라며 이혼 서류를 그 인간의 얼굴에 내던지셨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그 시끄럽던 저택에 정적이 찾아왔을 때 저는 비로소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3년 동안 매일 산길을 오르내리며 가슴에 품었던 그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탐욕이 부른 참혹한 결과에 마음이 허허로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향해 천천히 손을 내미셨고 그 마른 손바닥에 밴 흙냄새와 폐가의 곰팡이 냄새가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것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오열했었죠.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3년 전 산속에서 제 외투를 덮어주던 날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진심 어린 한마디에 제 모든 서러움이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집안의 모든 고요인들도 이제는 사색이 되어 제 발밑에 고개를 조아렸었고 3년 전 저를 무시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어머니는 저를 거실 한복판으로 이끌어 세우시더니 이제부터 이 집의 모든 실권은 막내 며느리 김미연의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삼남매가 차지하고 있던 회사의 이사 자리부터 저택의 열쇠까지 모든 것이 제 손으로 넘어오는 순간이었죠. 이런 화려한 삶을 바라고 어머니를 구한 것은 아니었기에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셨고 당신의 목숨을 2번이나 구한 빚을 갚게 해달라며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밤이 깊어 저택의 넓은 거실에 어머니와 저 단둘이 남았을 때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아 차를 마셨었죠. 3년 동안 폐가의 좁은 방에서 쪽지로만 나누던 대화를 이제야 육성으로 나눌 수 있게 되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쉿하던 그 신중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숨겨진 비리가 더 남았다는 듯이 서재로 저를 데려가셨고 시어머니와 첫째 며느리가 공모해 빼돌린 비자금의 출처가 적힌 비밀 장부를 보여주셨죠. 이 집안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저들이 싸질러 놓은 똥들을 다 치워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 맸습니다. 고적에서 파내어진 삼남매는 구치소 안에서도 서로를 헐뜯으며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그들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것이고 법의 심판은 혹독할 것이라며 어머니는 변호사단에게 단 한 명의 선처도 베풀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바쳤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줄은 몰랐지만 어머니라는 진짜 어른의 곁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 저에게는 더 큰 축복이었죠. 3년의 세월을 견뎌낸 저희 두 여자의 복수는 이제 막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저는 어머니의 뒤를 따라 찬란하지만 고독한 후계자의 길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찰나처럼 흘러갔었고 어느덧 저는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전통 한식 브랜드의 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솥을 씻던 어머님의 초심을 잊지 않으려 매일 아침 전국 가맹점의 육수 맛을 직접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했었죠. 경영 전면에 나선 저를 보며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당당한 여성 리더의 표본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고 화려한 대표이사 명패보다 어머님의 손때 묻은 낡은 조리도구들이 제게는 훨씬 더 값진 훈장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제국을 지켜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웅장해지는 기분이었고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어머님이 물려주신 단단한 자부심을 고쳐매곤 했었죠. 저택의 거실에는 이제 독사들의 가증스러운 웃음소리 대신 깊고 고요한 평화만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기력이 많이 쇠하여 휠체어에 의지하셨지만 제 손을 잡는 그 힘만큼은 여전히 꼿꼿하고 단단하셨죠. 저를 보며 지으시는 그 인자하고도 서슬퍼런 미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인생의 보석이었고 가끔은 폐가 시절을 떠올리며 장난스럽게 검지를 입에 대고 쉿하시는 신용을 하셔서 저희는 배를 잡고 한참을 웃어대곤 했었습니다. 자식도 남편도 없는 텅 빈 집이라며 동정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어머님이라는 거대한 우주가 있었기에 외로움 따위는 제 인생에 발붙일 틈이 없었죠. 어머님의 성함을 따서 세운 요양재단은 이제 전국 곳곳에서 버림받은 노인들의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거나 자식들에게 버림받아 차가운 방치 속에서 눈물 짓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내어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침대와 정성 어린 한식을 대접해드렸죠. 폐가 뒷산에서 치솟는 불길을 지켜보며 어머님과 약속했던 그 다짐을 하루도 잊지 않고 실천하는 중이었고 어르신들이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울먹이실 때마다 저는 3년 전 산길을 오르내리던 제 모습이 떠올라 함께 오열하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이 숭고한 일이 결국 제 지난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큰 약이 되었고 저는 나눔의 진짜 기쁨을 알게 해준 어머님께 매일같이 감사 인사를 올렸었죠. 피를 나눈 자식들은 이제 감옥과 길바닥을 전전하며 본인들이 저지른 업보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그들의 비참한 소식에도 어머님은 그저 창밖의 먼 산만 바라보며 침묵을 지키셨고 저 또한 그들을 향한 증오의 마음조차 이제는 깨끗이 비워버린 지 오래였죠.
진실은 결국 승리하고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그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믿으며 저희는 남은 여생을 서로의 유일한 그림자가 되어 살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머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으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완벽한 천국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비바람 치던 제 인생에 가장 화창하고 찬란한 황혼이 찾아왔음을 느끼며 저는 매일 밤 행복한 미소를 지었었죠. 노을이 붉게 물드는 저녁이면 저희 두 여자는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지나온 풍파를 추억하곤 합니다. 누군가는 저를 보고 독한 년이라 욕할지도 모르고 또 누군가는 제 팔자가 기구하다 혀를 찰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조작된 유언장보다 무서운 자식들의 배신을 겪고도 끝내 살아남아 진정한 사랑을 쟁취한 이 삶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럽고 소중합니다. 어머님이 제 곁에서 눈을 감으시는 그날까지 저는 세상에서 가장 지극한 효부로 남을 것이고, 저희가 일군 이 한식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갈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고 달려갈 것이었죠. 3년 전 산속 폐가에 버려졌던 그 여장부 시어머니는 이제 제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자 영원한 어머니로 제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